왔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왔는데 전무님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오신 이유를 해석하시려고 그러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망하고자 하는 것은 2014년 하반기지만 전반적인 어떤 세계 경제의 흐름 가운데에서 하반기를 좀 해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2014년 하반기를 전망하는 것은 2015년 전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2015년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2014년까지 전망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먼저 넷으로 나눠서 개관, 그다음에 선진 경제권, 신흥 경제권, 그다음에 구조적 문제 및 전반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개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크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위기 이후에 QE 등 미국 중심으로 비롯해서 어느 정도 위험한 가운데에 있다가 큰 리세션을 이제 외면하고 지금 회복세에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런 미국의 QE에서의 정상화 과정이 유럽도 이제 비슷한 시기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팽창 정책 및 선진국들의 QE, 팽창 통화 정책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가 작년에 미국의 정상화 과정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좀 위축하는 그런 시기로 들어갔다가 올해서부터 이제 조금 과거의 몇 년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성장이지만 안정세로 들어가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특히 미국이 성장세가 올해 지속될 것 같고 독일, 특히 영국 등도 어느 정도 지금 상반기에서 보여준 경제 성장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신흥 개도국들은 성장세가 어느 정도 둔화된 상태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둔화되는 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로 들어가면서 지속될 것 같고 그 이외의 나라들은 제가 지나가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경제 성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 독일, 영국과 같은 나라들이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반기의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세계의 경제 전체를 좀 견인해 줄 것으로 생각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작년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경제 성장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주요 경제 성장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각 지역별로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진 경제권부터 생각을 하면 참고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는 실질적으로 최종 자료가 나오기 전에 작성됐었던 거기 때문에 이 수치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1분기 미국 경제 성장은 실질적으로 0.1%가 아니라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최종 자료 나온 것이 마이너스 1.0으로 성장했고 그다음에 1분기 민간 소비 지출은 전기 대비 3.1% 증가를 했는데 미국 경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투자 또 수출 등이 1사분기 굉장히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소비 지출이 어느 정도 강세를 유지해서 경제를 그나마 한 마이너스 1% 정도까지 견인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사분기 때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거는 작년 4사분기 때 좀 과도한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역효과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베이스 이펙트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inventory accumulation, 실질적으로 재고량 자체가 평균 성장 재고량보다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2, 4분기에는 회복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inventory reaccumulation 그 자체만으로 어느 정도 회복에 힘을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투자도 저조했고 수출도 좀 저조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이 1, 4분기 때 굉장히 낮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 1, 4분기 때 그 낮은 성장률은 그 베이스 이펙트와 그다음에 이제 2, 4분기 때 회복되는 추세로 곧 넘어가서 총체적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에는 지금 예측한 대로 큰 부담 없이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은 실질적으로 그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활동 참가율이 그 떨어지고 있고 아직 그 참가율이 회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 근본적으로 그 소위 말하는 그 펀더멘탈 미국의 그 펀더멘탈 자체가 아직까지도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별로는 지금 현재 그 옐렌 그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택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 관건인데 주택 시장이 그 여러분들이 그 차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소위 말하는 그 경기 변동성을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그 가격이 변동이 되는데 지금 내려갔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지를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주택 그 판매량은 점점 그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고량은 어느 정도 그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신규 주택 건설이 좀 저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이 올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경기가 어느 정도 동력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소비 그 강세로 그냥 나가면서 올해를 마칠 것이냐 하는 그런 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전망을 보면은 미국은 경제 성장은 전체적으로 한 2.6%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4월부터 나오는 지표들, 4월, 5월 달 나오는 지표들이 상당히 그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의 그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ISM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그 강세로 나오고 있고 총체적인 그 GDP 대비 투자 비중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물론 1, 4분기 때 좀 약간 저조했지만 총체적인 그 트렌드 자체는 지금 올라가고 있고 또한 기업들도 어느 정도 그 이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 4분기 때는 좀 떨어졌지만 그 총체적인 어떤 그 흐름을 보면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의 경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하나의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그 이 소비자 신뢰 지수도 높아지고 계속 소비가 증가할 것 같긴 하지만 기업들의 투자가 과연 따를 것이냐 하는 그 질문이 좀 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가 아직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 미국 경제를 앞으로 주시할 때 뭐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것도 주식시장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그 변동성이 많겠지만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이제 그 주택 시장이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과 기업들의 투자가 그 어느 정도 다시 회복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관건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올해는 제가 보기에 그럭저럭 그 소비 그 지금 현재 그 상승 때문에 2.6%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의 경제 성장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올해 주택 시장과 기업들의 투자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될 것이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 1, 4분기 또 역시 그 상대적으로 좀 미약한 경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여기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을 해서 ECB가 그 2012년에 그 발표한 그 국채 그 구매 그 정책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가 그 채권의 이자율은 상당히 그 유럽 국가들, 유로 안에 있는 국가들이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리스크 프리미엄 자체가 이제 상당히 많이 사라진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스프레드 오버 본 소위 말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이제 적어진 상황인데 실질적인 그 기업들의 그 채권 발행에 대한 이자율들을 보면은 상당히 차이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떨어지는 추세는 있지만 아직도 그 상당히 구분되어 있어서 그 유럽의 그 경기 회복에 있어서 그 코어 그 유로피안 그 국가들과 그다음에 그 페리페리 그 주위에 있는 그 유럽 국가들의 경기 회복 편차뿐만 아니라 그 생산성에도 아직 편차가 많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굉장히 관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유럽에 있어서 독일 또 전반적으로 뭐 불란서는 좀 덜하지만 영국 이런 나라들은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안정세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 그 페리페리에 있는 그 국가들은 그 바닥을 좀 치고 수평 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추측을 좀 낳게 합니다. 이슈로는 이제 우리가 좀 계속 고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유럽의 이제 저물가 그래서 그 디스인플레이션이 날 것이냐. 근데 이것이 특히 그 국가 채무가 굉장히 높은 나라일 경우일수록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 이자율이 그렇게 되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좀 주식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디플레이션으로 빠지게 될 경우에 과연 소비의 어떤 그런 컨피던스 같은 것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독일과 영국을 제외한 그 회원국들에는 계속적으로 실업률이 굉장히 높고 특히 그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도 그 우리가 그 자료를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2005년, 2006년서부터 도입한 여러 가지 제도들 때문에 실업률 자체는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그 노동 비율 자체,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가는 그 총 그 비율, 그 액수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놀아갖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독일도 역시 그 근본적으로 보면은 근본적 문제가 아직 그 독일 경제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나, 안 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 회원국들 간의 내수 회복의 그 편차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환율을 통하지 않고 내수 회복을 일으키기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재정 그 정책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정 정책 자체도 지금 국가 부채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계속 생산성 차이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생산성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환율로 조절을 못하고 그렇다면 실질 이자, 실질 임금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그리스에 있는 국가들의 임금들이 계속 떨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많이 지금 이미 떨어졌는데 그 얼마 동안 더 떨어져야지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 그 균형점에 도달할 것이냐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생산성이 같아질 때까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한 20년 동안 계속 그리스의 그 임금은 계속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과연 유로가 지속 가능한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전망을 보면은 2014년 전체적으로 보면 한 1.1%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편차는 계속 있을 것이고 근본적으로 유로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지속 가능한 것이 해결되려면은 몇 가지 그 컨디션이 그 만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 뱅킹 유니언을 통해 가지고 디포지트 인슈런스 자체가 그 유로 전체에 확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지금 현재 그 파이낸셜 소위 말하는 그 파이낸셜 프래그멘테이션 그 분리되어 있는 그 재정 금융 그 시장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가 참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productivity difference 생산성 그 차이 때문에 피스컬 컴팩트를 통해 가지고 피스컬 페더럴리즘처럼 어떤 트랜스퍼 시스템이 생기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그 파이낸셜 밸런스 그 파이낸셜 시스템 인스티튜션의 그 밸런스 시트인데요. 아직도 그 디레버리징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ECB가 작년 말이죠. ECB가 2012년에 그 OTM을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 캐피털 어데퀴시 레이쇼 그 코어 바즈 그 프린시플에 의해서 이제는 국가 채권 자체에도 그 캐피털을 갖다가 측정 웨이트를 주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선진국 중에서 이제 일본을 좀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1사분기는 상당히 그 성장세가 괜찮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면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소비세 인상을 앞에 두고 사재기 효과 같은 것, 그다음에 투자 확대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성장세가 그나마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그 상대적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생각할 때 이제 하반부에서는 과연 이것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뭐냐면 아베노믹스가 그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어떤 그 웰스 이펙트, 부의 그 상승 효과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소비 증진을 해왔는데 앞으로 아베노믹스의 그 양적 효과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소비세가 이제 증가를 했는데 과거 1997년도 소비세 증가했을 때 그 효과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때 효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 네거티브 그 임팩트가.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97년도에는 아시아 금융 위기가 외환 위기가 났었을 때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황이 좀 달랐었고 두 번째는 그 소비세를 증가시켜서 뭐 어디에 쓸 것이냐에 따라서 또 리카디안 에퀴벌런스 같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여튼 그래서 이 소비세 효과가 과연 1년 내내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은 2, 4분기 정도에 나타났다가 없어질 것이냐 이런 생각을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아베노믹스의 그 양적 그 완화 효과가 과연 2, 4분기까지 그러니까 그 하반기까지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직 기업들의 그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업들의 그 이윤 자체도 이렇게 확대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문, 일본에 대한 질문은 아베노믹스가 과연 기업 투자로 역시 기업 투자로 연결될 것이냐,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계속 지출을 할 것이냐, 만약에 지출한다면은 무엇에 근거에 의해서 지출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반부에 경제 속도가 조금 좀 완만해질 것이고 총체적으로 보면 올해가 작년보다는 좀 더 낮은 경제 성장률에 머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이 그 선진국 그 주요 지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신흥 경제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중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그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수월한 게 여러 가지 그 중국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의 정부가 결정하는 어떤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재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을 한 7%에서 7.5% 정도 사이로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좀 보이고 다만 지금까지 우려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투자가 급속도로 감소하면서 그 소비도 같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굉장한 우려가 있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투자가 떨어지는 만큼 소비가 같이 떨어지는 않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소위 말하는 그 lag defect로 지금 그 단계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투자가 떨어져도 소비가 같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즉 올해 1, 4분기, 2, 4분기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서비스업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소비를 유지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질문이 좀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특히 그 지방 정부의 그 과도한 그 투자를 그 무리한 투자를 좀 절제하기 제약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총체적인 투자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반면에 그 투자의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 개혁이 우선적인 그 정책 목표로 삼게 됐고 그 다음에 그 그림자 금융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실질적으로 그 그림자 금융이 생기게 된 동기는 무엇이냐면은 2009년도, 2010년도에 그 은행권이 갖고 있었던 상당히 많은 그 유동성 자금이 있었습니다. 그 유동성 자금은 지금까지 봤던 그 소위 말하는 그 FX 마켓,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서 개입했던 것에 대한 그 스텔라이제이션 카운터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스텔라이제이션 카운터파트가 있었었기 때문에 보통 스텔라이제이션을 인터벤션을 한 100을 정도 하면 스텔라이제이션을 역사적으로 한 65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텔라이제이션의 그 카운터파트가 그 리퀴디티가 이동성 자금이 금융권에 굉장히 많이 은행권에 많이 갇혀서 있었는데 2009년, 2010년에 투자를 하면서 그걸 많이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풀어버리면서 돈이 그 시장으로 많이 나갔는데 많이 나가면서 2011년서부터 은행 당국이
감독 당국이 이제 긴장하면서 다시 은행권에 대한 그 레버리징을 이제 제한시키기 시작했고, 제한시키다 보니까 일단 돈이 유출해 나가는데 그 돈이 그 실질적인 그 멀티플라이 이펙트가 은행 금융권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금융권 외에서 이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금자 금융이 이제 생기기 시작된 그 동기였었고, 2012년에 오면서 특히 그 중국의 금융시장의 압박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제재를 가할 때 실질적으로 그 홍콩에 2008년 금융 위기 때 플라이트 소위 말하는 그 플라이트 세이프티에 의해서 상당히 그 미국 외에 있었던 그 달러 시장의 달러들이 홍콩 금융 시장으로 많이 유입됐었습니다. 근데 그 많이 유입돼 있어서 그 홍콩 그 당국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하던 차에 중국 시장에서 이제 그 은행권을 압박하기 시작하니까 이 홍콩에 있는 그 달러 그 금융이 중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그 비은행권의 그 금융 시장이 많이 활성화됐었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주택 시장도 많이 그 혜택을 좀 보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유증으로 지금 현재 문제를 앓고 있는데, 만약에 그 경제 성장이 이제 둔화될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좀 안고 있는데, 지금까지로서는 크게 무리 없이 비은행권의 그 금융권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큰 무리 없이 7.4% 정도 성장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투자가 계속 그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로 성장하게 될 때 서비스업이 과연 지난 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본 것처럼 계속 성장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잠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냐. 만약에 잠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은 투자가 줄어들면서 앞으로 소비 자체도 떨어질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 정부가 정책을 조금 다시 바꿔서 투자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실 금융 외환 쪽에 약간 위험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라구라잔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그 은행권의 그 외환 시장에 이자율을 높이면서 소위 말하는 그 타이트 마이너터리 폴리시를 사용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일단 하고, 정치적인 약간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에는 경제가 좀 지춤했는데, 이제 하반기에 그것이 정리되면서 이제 그 거시 정책이 어느 정도 풀어지면서 좀 상승세로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난 한 몇 년 동안의 그 평균 속도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좀 희박한 것 같고,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인도 경제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지난 몇 년 평균보다는 낮은 속도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속도로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마다 좀 굉장히 그 편차가 좀 큽니다. 근데 그 여러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중국 성장의 혜택을 받아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커머디티 프라이스 붐에 의해서 혜택 받았던 나라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는 또 무슨 혜택을 받았냐면 그 QE를 통해 가지고 달러 시장에 그 유동성 자금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축 통화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들은 그 통화 정책을 할 때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QE 덕분에 지난 몇 년 동안에 그런 그 제약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팽창 정책을 많이 펼칠 수 있었는데, 정상화가 되면서 이제 그 룸이 좀 줄어들기 시작해서 거시경제 정책을 다시 정상화, 이 신흥국들, 특히 그 아세안 국가들도 이제 정상화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처음에 특히 작년에 이제 경제 성장에 좀 충격이 왔었고, 올해는 이제 그것을 그 어느 정도 완화하면서 나가는데, 역시 인도와 같이 지난 몇 년 동안의 그 경제 성장의 속도는 다시 도달할 수 없고 조금 더 낮은 속도로 안정세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이 올해 상당히 높았는데, 작년에 상당히 높았는데, 한 가지 질문은 과연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필리핀 같은 경우에 그 펀더멘털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경제 성장이 내년에 혹은
뭐 내후년에 다시 또 하나의 그 부담으로 오히려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은 좀 하게 됩니다. 중남미는 약간 그 아시아하고는 좀 다른데 그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이 커머디티 프라이스,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그 커머디티 프라이스 때문에 뭐 다치 디지스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QE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그 브라질로 유입돼 가지고 프로퍼티 버블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생기고, 그래서 그것의 그 후유증으로 지금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 있고, 아르헨티나 플러스 몇 나라들은 근본적으로 그 거시 경제들이 좀 취약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달러 유동성 자금이 좀 줄어들면서 근본적으로 다시 그 전통적으로 소위 말하는 그 기축 통화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겪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좀 지금 그래서 중남미는 경제 성장이 몇 퍼센트 될 것이냐라는 그런 것보다는 금융 및 외환 시장의 안정을 어느 정도로 그 유지해 나갈 수 있으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냐는 그런 질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생각보다 이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가격이 이제 안정세로 들어가면서 올해 조금 더 하락할 그 가능성이 있어서 러시아 경제는 좀 취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면서, 더군다나 이제 크리미아 반도의 그런 그 정치적 불안까지 포함해가지고 올해 경제는 특히 그 외국인 투자도 좀 줄어들고 해서 뭐 0%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앙아시아의 경제권은 직간접적으로 러시아 경제와 유럽 경제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유럽 경제 뭐 지금 현재 수평으로 이동하고 있고 뭐 조금 상승하지만 러시아는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경제권은 뭐 상대적으로 러시아보다는 좀 낫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뭐 눈부신 활약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중동 아프리카인데, 중동은 뭐 석유값에 의해서 에너지 가격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수년 동안 그 에너지 쪽에 투자를 많이 해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3% 초반의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그 중국 및 여러 나라들이 에너지 쪽에 그 자원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바람에 그 영향으로 올해도 좀 경제 성장하는데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구조적 문제 및 리스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 세계를 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수박겉핥기식으로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좀 죄송한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전 세계 국가들이 특히 그 선진국과 신흥국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위 말하는 이 펀더멘탈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면은 경제 전망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착오들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요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세계 경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다한 부채입니다. 그 부채 때문에 그 부채를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이냐 해서 이것은 소비를 위축하게 하고, 소비를 위축하게 하니까 투자를 또 위축하게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평등한 분배 구조, 그다음에 지금 부의 분배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저조한 일자리 창출 능력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1% 경제 성장하는데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네 번째는 비효율적인 글로벌 투자의 분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잠깐 하나하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 차트를 보시면, 그래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세계 경제 성장이 그 트렌드 라인으로 봤을 때 이제 상당히 그 조금 더 낮은 경제 성장률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낮은 경제 성장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나라는 2005년 정도까지 이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더 높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05년 정도를 계기로 해가지고 세계 평균 성장 정도로 떨어져서
계속 같이 오다가 작년 재작년서부터 세계 평균 성도를 약간 하회하는 그런 쪽으로 오다가 올해 다시 전망이 세계 평균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이 지금 현재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의 그 어떤 그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문제가 우리나라 그 경제에도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보실 때 우리만 보면은 우리는 왜 이런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세계 경제를 총체적으로 다 놓고 보면은 다 지금 똑같은 공통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다한 부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미국과 유로 지역, 그다음에 일본만을 좀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채가 많이 해소됐다. 그래서 이제 그 가계 부채가 이제 줄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총 액수를 보시면은 2009년 이후에 총 국가 액수의 그 부채는 줄지 않았습니다. GDP 대비해서. 무엇이 변했냐면 국가 그 정부 부채가 올라갔고 가계 부채가 좀 줄어드는 그 스위칭 이펙트는 좀 있었었는데, 그 이외에 사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경제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리카디언 이퀴밸런스를 생각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효과는 내가 앞으로 세금을 더 낼 것이냐 아니면 이자를 더 낼 것이냐에 대해서 결국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이제 이자율이 정상화된다라고 얘기할 때, 과연 그럼 이자율이 정상화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 한 50년의 평균을 보면은요, 그 숏엔드의 그 yield curve를 보면은 한 150 basis points 정도 더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롱엔드 보면 그것도 한 100에서 200 basis points 정도 더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평균적으로 한 150 basis point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그거 누가 낼 것이냐 이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그 시메트리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돈을 내면 누군가가 받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부채라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본적으로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아시메트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부채에 대한 이자를 내면은 다른 쪽에서 그걸 받지만, 실질적으로 그거 받는데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채가 많을수록 경제를 짓누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유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계속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 부채를 그러면 그 정상화가 됐을 때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근데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로 시스템 전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금융권에는 하나는 파이낸셜 프래그멘테이션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은 토탈 뱅킹 시스템 디레버리징이 아직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년 전의 데이터를 봤을 때만 해도 그때 한 2 트릴리언 유로 정도 더 디레버리징이 돼야 된다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만약에 그 2 트릴리언 정도, 뭐 지금 만약 1 트릴리언이 남았다 해도 그 지금 유로에서 잘 성장하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퀴디티가 익세시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버나이트 리포 같은 거에 지금 뭐 마이너스 이자율을 차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그 그리스 같은 데 보면 아직까지도 그 오버나이트 리포 마이너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낸셜 프래그멘테이션 센터에 총체적으로 디레버리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 부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해가지고 ECB가 만약에 그 이자율을 갖다 정상화시키면 그건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채의 하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일본은 뭐 잘 아시겠지만 아베노믹스는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갬블이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경제 성장의 회복세를 돌려놓아서 경제 성장이 동력을 얻으면서 부채 상승보다 경제 성장이 더 빨라져서 이 부채를 총체적으로 GDP 대 줄이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아베노믹스를 실천을 해가지고 경제 성장이 처음에 되려고 그러다가 안 돼 버리면은 부채만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은 시작했을 때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러면 그 부채는 누가 감당할 것이냐 하는 그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또 숨은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저는 그래서 처음에 아베노믹스 시작할 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 그랬을 때 저는 아베노믹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 가만히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은, 실질적으로 아베노믹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중앙은행이 BOJ가 사들이는 그
asset purchase의 대부분이 다 뭐냐면은 중앙정부 채권입니다. 중앙은행 채권을 사들이는 그 양이 실질적으로 그 정부의 그 재정 적자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를 하는 것이냐면 지금 아베노믹스는 뭐 겉으로는 어떻게 표현됐다 상관없지만 그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지금 그 아셋 포트폴리오 자체에 상당히 많은 그 부채가 중앙 정부 채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앙 정부 채권을 중앙은행이 캐시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아베노믹스예요. 자,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실질적으로 일본 경제의 어떤 그 지속적 안정을 유지하려면은 그 홈 바이어스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이 홈 바이어스라는 건 뭐냐면 일본의 그 부채가 250%인데 230%인데 그 230%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일본 시민들이 그 중앙 정부의 그 부채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데 그 선호도가 계속 유지돼야지만 230% 부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국민들 플러스 그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뭐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앞으로 보면은 이제 그 고령화가 되지 않습니까? 고령화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더 늙을 텐데 지금 현재 채권이 뭐 주는 이자율이라는 게 0.5%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죠. 그러면은 해결책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현재 특히 그 펜션 시스템, 그 연금 이런 것들을 이 포트폴리오 시프트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의 그 채권에서 나와가지고 더 리턴이 더 높은 어떤 그 수익성이 있는 쪽으로 이 투자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움직였다가는 어떻게 되냐면 그 일드 커브가 완전히 파산이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그것을 갖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본 그 아베노믹스를 다른 쪽으로 보면 무엇이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펜션 시스템의 rate of return, 그 risk adjusted rate of return을 갖다 올리기 위해서 중앙 정부의 채권에서 이것을 포트폴리오 시프트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중앙은행에서 그것을 사들여서 중앙은행이 채권을 갖고 있으면서 캐시를 놔서 그러면서 그 실질적으로 그 펜션 시스템이 움직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보도들 보면 펜션 시스템의 그 포트폴리오 리어저스먼트를 앞으로 앞당길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아베노믹스는 엄청나게 똑똑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 내부에 숨어 있었던 그 실질적인 그 일본의 가장 심각한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불평등한 이제 분배 구조인데 여기 뭐 잘 안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30년 동안에 그 임금 비율이 즉 뭐냐면 그 노동자들에 관한 그 임금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한 20% 정도 GDP 대 20% 정도 평균적으로 세계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그 기니 코에피션트가 그러니까 그 소득 불등병이 악화되지 않은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은 지금 현재 다 금융 위기 겪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나라들만 아니고 나머지는 이제 다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이제 왜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중간 계층의 사람들이 소비 그 지수, 그러니까 수입대 그 소비 지출이 가장 높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그 1% 혹은 그 10% 정도 그 가장 부가 많은 쪽에 부가 점점 몰리기 시작하다 보면은 소비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경제가 그 부를 창출해도 그 부의 상당 부분이 그 소득 그 10%에 가게 되면은 나머지 90%는 실질적으로 소득 지출할 수 있는 양이 없는 것이죠. 역량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소비를 할 때 돈을 꾸어서 할 수는 있는데 그 돈을 꾸는 그 자체가 이제 제한을 받게 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바로 미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또 QE를 통해 가지고 돈을 계속 풀면서 어느 정도 그걸 안정시키고 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돈을 풀어서 재정 정책, 팽창 정책을 해가지고 돈을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도 그게 활성화시키는 그 해만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되면은 부가 또 10%에 몰리게 되면은
또 다시 주저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작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나왔는데 뭐 자세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 그다음에 파이낸셜리제이션, 금융시장의 개발, 그다음에 이노베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많은 나라들이 의심하고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경쟁입니다. 경쟁이 둔화되면서 그 캐피털 쪽으로 뭐 칼 막스가 얘기한 거를 주장하는 건 아니고 그 경쟁이 둔화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이윤 분배에 있어서 캐피탈 쪽으로 이윤이 많이 분배되면서 노동 쪽으로 이윤이 가지 않아서 소비의 진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빈부의 문제는 어떤 그 뭐 정치적인 문제, 무슨 사회적인 문제 그런 걸 떠나서 그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흥미있는 죄송합니다. 흥미라는 단어를 써서 근데 하여튼 그 경제학적으로 풀어야 될 하나의 그 숙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그 G20 그 셰르파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20에서 그 협상을 할 그 아젠다를 세팅하고 그럴 때 국제 기구들한테 작년에 저희 쪽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고 커미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연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키예프 자체 내에서도 이제 연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연구 결과들은 무엇이냐면은 빈부의 격차가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에는 별로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 성장이 빠를 때 빈부의 격차가 조금 커지는 게 정상적인데 빈부의 격차가 어느 단계를 지나버리면은 그때는 경제 성장을 굉장히 더디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이제 계량적으로 증명되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실질적으로 재정 정책을 펼쳤을 때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그 피스컬 멀티플라이어 효과가 네거티브합니다.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만 정부 지출을 확대시키잖아요. 그러면은 확대시켰을 때 그 나타나는 효과가 오히려 네거티브하다는 것입니다. 빈부 격차가 클 경우에.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근본적으로 앞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나타난 이제 그 연구한 결과들을 좀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조한 일자리 창출 능력인데 이건 특히 청년 실업률이 지금 현재 굉장히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 즉 경제 성장이 왔을 때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건데 특히 그 저조한 일자리 창출이 두 가지 측면에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청년 실업입니다. 청년 실업이 하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장기 실업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40%가 지금 실업자들 중에 장기 실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실업자의 문제는 뭐냐면은 채용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두 가지 현상이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청년 실업은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장기 실업은 트레이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 다 경험이 그러니까 미스매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거처럼 그것이 흡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세계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지금 G20에서 이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세계에 인프라 투자를 늘리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인프라 투자가 많은지 적은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를 해본 결과 세계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인프라 투자가 줄지를 않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느 나라에서는 너무 많이 했고 어떤 나라에서는 너무 적게 해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하는 나라는 투자의 비효율성이 생겼고 너무 적게 한 나라는 투자가 너무 낮아서 성장에 도움이 안 되고 근데 반면에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축은 또 어느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고 필요한 나라에서는 저축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그럼 과연 이 투자가 진짜 필요한 나라에 어떻게 투자가 가게 하며 그다음에 저축이 많은 나라에서 이 투자가 많이 하는 나라로 이 저축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거는 이제 금융 시스템하고도 이제 관련되는 그런 문제들인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미국 경제 리스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화라는 것은 미국 경제가 회복세에 올라가면서 이자율이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통화 정책이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이 통화 정책의 정상화의 속도와 펀더멘탈의 회복의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서로 offset하면서 정상화가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만약에 그 회복되는 그 속도보다 이자율을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더 빨라버리면은 그러면은 경제에 부담이 오게 돼서 충격이 옵니다. 반대로 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시나리오들을 볼 수 있는데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했을 때는 이제 그 yield curve 자체가 올라가게 돼 있으면 상승하게 돼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속도가 잘 조절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yield curve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근데 떨어질 경우에는 무슨 문제냐? 괜찮지 않냐? 더 쥐었는데 그게 괜찮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이자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을 때는 그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스크에 대한 그 값을 제대로 매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투자들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투자할 수 없는 곳에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던 것이고,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재현되고 있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독일에서 중심으로 해서 ECB에서 그것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게 바로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것이 또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밸런스 시트 이펙트가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과 금융시장 또 국가, 가계, 부채들 때문에 그 감당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스크 넘버 원이고, 두 번째는 중국 그 과잉 투자 때문에 아까 제가 비금융권 그림자 금융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그림자 금융이 아니라 은행권입니다. 왜냐하면 은행권이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그 불량, 양 자체가 과잉 투자에 상당히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그 에셋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그 과잉 투자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경제 속도가 낮아지고 이자율이 상승됐을 경우에 결국 그 밸런스 시트 자체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실질적으로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고, 중국의 그 평균 설비 가동률을 봤을 때 이거는 제가 IMF에 있을 때 우리 팀이 같이 연구해낸 건데 그때 2011년도에 그 60%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지금 다시 좀 올라갔지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누적적으로 보면은 지금 금융권에 있는 은행권에 있는 실질적인 그 에셋 자체에 잠재적으로 NPL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정상화 과정이 잘못됐을 경우에 혹은 경제 속도가 많이 급속히 떨어질 경우에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 그것이 두 번째 리스크고, 세 번째는 아베노믹스의 그 아직까지도 남은 그 취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아베노믹스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의 그 상승 효과 때문에 처음에 그 소비가 지출이 늘었는데 그 처음에 그 소비가 늘 때에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식시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 주식시장의 그 주식값이 30~40% 급등할 때 국내 투자자들은 돈을 뺐고 국외 투자자들이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돈을 가져서 투자할 때 FX 해징을 다 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쇼텀,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적 투기성 투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일본의 주식시장이 올라갔고 실질적으로 일본인들은 그 주식시장에 있던 돈을 빼서 포트폴리오 리알로케이션을 했는데 foreign sovereign fixed income 마켓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베노믹스는 그 포트폴리오 시프트에 굉장한 그 마이그레이션의 그 포트폴리오 어저스먼트의 하나의 그 카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나쁜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경제학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엄브렐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쇼크가 왔을 때 이 외국 투자자들이 돈을 다시 다 빼게 될 경우에 갑자기 한 30~40% 정도 주식이 폭락할 수가 있고, 만약에 폭락하게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그 네거티브 웰스 이펙트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룩해 놓은 그 효과를 그 third arrow, 그 세 번째 화살이 만약에 힘을 얻지 못한다면은 그냥 무너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직접적으로 수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어떻게?